탐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나오는 고점 신호가 등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새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추석을 앞두고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추석 전에는 약간의 눈치 보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시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뜨거운 소식들은 계속 등장하고 있겠죠. 어떠한 내용인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네이버의 시간이 왔도다. 네이버가 핫합니다. 목표가가 33만원까지 나오는 모습이고요. 대신증권은 두나무와의 주식 교환 추진은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주봉을 보다시피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두나무의 기업 가치는 대략 12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은 3에서 5조라고 하는데 두나무가 더 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 두나무 회장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가 되고 네이버의 최대 주주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측은 힘을 합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몇 년 뒤에는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난 다음에 네이버페이랑 연동을 하게 되면은 진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손잡는 거는 미래를 향해 가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이버 어디까지 오를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카카오 주가가 조금 재미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주말에 공부했다시피 결국 우리가 카톡을 대규모로 탈퇴할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카카오 주가도 결국은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나오는 고점 신호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고점 신호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건 바로 가계 주식 보유율이 최고치를 찍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지표 중 하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2분기 미국 금융자산을 보면은 주식이 무려 45%를 차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주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혹시나 그럴 일이 크진 않겠지만 증시가 좀 많이 부러지게 되면은 미국 가계가 완전 흔들린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은 취약하고 인플레는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데이터도 같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 좀 불길한 거 아니냐, 좀 너무 쏠린 거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쌓인 걸까요? 주식이 45%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과거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 1990년대 후반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를 뛰어넘었다고 해서 이거는 진짜로 AI 버블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는 알 수가 없지만 증시가 오르면 오를수록 당연히 조정 확률은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생각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추석 이후에는 주가가 오를까? 워렌 버핏도 제롬 파월도 모르는 내용이겠죠.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또 재미로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예상하려면 과거 데이터를 봐야겠죠.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 상승 확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과거 추석 연휴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일주일간 한국 코스피를 보면은 평균 0.5%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도 추석 이후에 보통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혹시나 증시가 재미가 없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데이터만 봤을 때는요. 그런데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추석 연휴 기간이 너무 길어.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 터지면 어떡해? 이런 고민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가 연휴 동안 길게 쉰다고 하더라도 크게 별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우리가 연휴가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 그때 비교해보면 글로벌 증시가 거의 비슷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첫날 갑자기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연휴가 끝날 때쯤은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 반대로 급등했다 그러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 대부분은 또이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다음입니다. 추석하니까 이 이야기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까요? 일단은 3천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연휴가 길어서 일평균 이동 규모는 당연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작년보다 쾌적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막힐 때가 언제냐? 귀성은 5일입니다. 일요일이죠. 그때가 가장 막힐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이렇게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귀경은 그 다음날이겠죠. 월요일이 가장 막힐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혹시나 다른 날에 움직일 수 있다면 이때를 피해서 움직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니까 이 날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자,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APR 내가 왜 대장인지 보여주마. 자, APR이 다시 오늘 급등 출발했습니다. 8%나 오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이 흐름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겠습니다. 덩달아 다른 뷰티 관련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미래에셋증권은 APR의 목표가를 30만원으로 유지하고요. 올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매출이 111%, 영업이익이 2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외 매출도 196%, 3배나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이게 진짜 미친 성장주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단일 매출만 1355억원으로 예상하며 최초로 다른 단일 국가에서 1000억원대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APR의 화장품이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이 좋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다 보면은 APR은 또 디바이스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이 디바이스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반응이 슬슬 오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디바이스 쪽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은 화장품과 달리 디바이스는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APR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와중에 프리미엄이라는 게 생길 가능성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과연 APR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금지. 자, 추석 때 되면은 뭔가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나의 조카들 그리고 조금 더 어린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20대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 말을 듣고 아유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로 요즘 20대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실질소득 증가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게 나온 게 바로 20대라고 하는데요. 20대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연 1.9% 수준으로 다른 나이대는 2%가 넘는데 유일하게 1%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분명 벌고 있긴 하지만 다른 나이대보다 더 팍팍한 게 사실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외식비 상승, 고용의 질 등이 나빠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갈수록 여름은 더워지겠죠. 자, 지금은 벌써 추워져서 기억도 안 나지만 올 여름이 좀 더웠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 냉방 수요 때문에 국내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작년보다 11%나 증가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요금 부담도 늘었어요. 누진제까지 있다 보니까 작년보다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름들이 올여름 전기요금을 많이 냈다면은 그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었겠네요. 다음입니다. 애플이 AI를 준비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애플이 까이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AI 부재가 크죠. 그런데 애플이 내부적으로 GPT 같은 앱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베리타스라는 이름을 가진 AI라고 해요. 참고로 베리타스는 진실의 여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AI 어플은 일단은 사내 직원만 사용 가능하며 이 베리타스를 기반으로 내년 3월 새로운 시리가 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AI 패권의 승자는 과연 누가 가져갈까요? 지금 우리가 뭔가를 검색할 때 구글 아니면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5년 뒤에는 분명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뭘 사용하고 있냐에 따라서 아마도 거기에 관련된 기업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올라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년 뒤 나는 뭘로 검색할까요? GPT 아니면 네이버 혹은 구글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목표가 $600. 자, 테슬라의 목표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주가도 $440까지 왔는데요. 벌써 $600 목표가가 등장했고 웨드부시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 아니겠습니까? 웨드부시의 의견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거는 심플합니다. AI에서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혁신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도이치뱅크도 목표가를 435달러를 말하면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테슬라는 잘 나가는데 2차전지는 재미가 없어요. 2달 전쯤에 2차전지가 잠시 좋은 흐름을 나타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좀 잠잠해져서 다시 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반면 반도체 로봇이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2차전지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4분기 실적 우려 그리고 한미 무역 협상에서 부정적 요인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 의견 중립을 꺼내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올해 초 반도체도 그랬습니다. 하이닉스만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다른 반도체는 거들떠도 안 봤는데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두세 배 급등하고 삼전은 85,000원까지 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도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내년을 보면서 줍줍하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를 투자할 때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개별 종목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ETF로 접근하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일동차려 상한가를 향해 경례. 오늘 일동제약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먹는 비만약 일상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성인 36명을 대상으로 4주간 투여하는 방식으로 임상을 진행했는데 우수한 체중 감량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긴 했으나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일상 끝났다 2상 3상 다 통과하려면 한참 남았고 그리고 그 확률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이런 얘기와 함께 임상 방법도 다른 기업과 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기업은 입원해서 임상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일동만 입원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병원에 입원하면 살 빠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유의미한 데이터 맞습니까? 요런 얘기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 일동제약은 어떠한 약을 개발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정자원 화재 관련주는 클라우드 및 보안. 이번 화재로 인해서 클라우드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해킹도 그렇고 이러한 화재 등이 나타나면은 데이터 센터 이중화 필요성이 커진다고 하죠. 그리고 또 보안 관련주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받았고 이번 주까지는 관련주가 급등락할 수도 있고 정부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화재로 피해본 자료들이 재가동할 때까지는 2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를 보고 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EDS 공정이라는 걸 볼 건데요. 자, 이때까지 반도체 8대 공정 이제 7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살짝만 복습하면은 웨이퍼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모래로 만들었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웨이퍼에다가 녹을 쓸게 만드는 게 산화, 그리고 그 다음에 녹 쓴 다음에 이제 그림 그려야겠죠. 포토 과정에서 감광액을 바르고 빛을 쏘는 게 포토. 그림 그렸으니까 그 부분 파내야겠죠. 식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다 그려놓고 길도 만들었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전도성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방막을 씌우고 불순물을 주입해 전도성을 가지게 하는 증착 이온을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금속 배선까지 전 공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후공정 EDS를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진짜 간단해요. 자, EDS가 뭐냐? 일단 후공정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요. EDS는 만들어진 웨이퍼 상태의 칩을 정기적으로 테스트하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반도체 만들었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는지 확인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EDS는 왼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전기 번인을 합니다. 개별 소재의 전기적 특성이 제대로 되는지, 이 친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고요. 그리고 온도에도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온과 저온 테스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있는 애들이 하나둘 나타나겠죠. 그 친구들 중에서 얘는 이거 좀만 고치면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제 조금 더 고친 다음에 한 번 더 수선한 제품이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고요. 마지막으로 인킹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에도 안 되는 애들이 또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식별되도록 잉크로 표시를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요즘에는 이 잉킹은 안 한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웨이퍼의 불량 위치를 기록하는 맵 데이터라는 게 요즘 있기 때문에 굳이 물리적 잉킹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만들었죠? 이제 다이싱, 칩을 절단하는 공정으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DS 공정 벌써 끝났습니다. 진짜 심플하죠? 그냥 테스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 방법은 두 개, 전기적 그 다음에
온도 요 두 개에서 테스트하고요. 그리고 테스트할 때 요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테스터 말 그대로 테스트하는 뭐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수행하는 본체.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버입니다. 프로버는 웨이퍼를 올리는 여기 보시면 이 사진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웨이퍼를 올리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바로 프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프로브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브 카드가 뭐냐면은 웨이퍼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이 웨이퍼 안에 정말 많은 다이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쫙쫙쫙쫙쫙쫙쫙 그어서 뭐 1번, 2번, 3번, 4번 엄청나게 많은 다이스가 있는데 그 친구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브 카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은 패키징이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징도 정말 쉬워서 간단하게 보고 끝내보는 시간 내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